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대선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이 친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대미 외교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민주당은 친중 친북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민노총도 북한의 간첩행위를 한 걸로 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입장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간첩법 같은 것은 개정을 통해서 중국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우수한 기업 인재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영업기밀을 빼돌리는 행위가 굉장히 빈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익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행위죠. 거기에 대해서 간첩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든지, 외교는 서로 호혜주의거든요. 근데 중국인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방선거에 투표권 주죠. 또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장기보험급여라든지 장기요양급여 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그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나 우리나라 재원을 중국인들이 빼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것이 저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헌 문제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4년 중임제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될 것 같을 때는 임기를 1년이라도 줄이고 본인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4년 중임제를 하자고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본인이 좀 유리하다 싶으니까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말로는 4년 중임제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언급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4년 중임제를 할 생각이 없죠. 근데 이번에야말로 4년 중임제를 채택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못하면 매번 대통령마다 자기 임기가 줄어드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현재 헌법상으로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개헌할 당시의 대통령은 선거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헌할 당시의 대통령만 4년 단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헌법적으로 4년 중임제 제도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 60%를 넘습니다. 실제로 4년 중임제를 채택하면 4년마다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국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폐해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4년 중임제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권력의 집중 문제입니다. 어제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권이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권이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권력 분립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안 하면서 국회가 그 예산을 늘릴 수도 있도록 개헌하겠다는 이유는, 왜 우리 헌법이 국회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도록 해놨냐면요, 그렇게 돼버리면 입법과 행정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부가 그것을 심의함으로써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됐다라고 해서 다수당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행정부가 있어도 어떤 정부가 있더라도 그냥 다수당이 여당처럼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권과 행정부의 행정권한과 예산 편성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국회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민주당이 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기재부에서 그 대통령실로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문가지 않습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그 재정의 균형을 생각해요. 재정 준칙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재정 준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적정한 부채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나게 빚을 지우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의 초인플레이션 국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가져가게 되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예산안도 짜고 마음대로 늘리고 나라 돈 마음대로 쓸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20, 30대 젊은 층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20, 3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미래에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양할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고 그 상황 하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규모도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상황 하에서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세금으로 나라 빚 갚는데 볼일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빚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빚이 늘어나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발행 이자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소규모 대출 받았을 때는 금리 우대도 받고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신용불량에 가까울수록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우리 20, 30대들은 나중에 빚 갚다가 볼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이재명식으로 권력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는 6명이 이재명 팬이에요. 하나만 하죠. 아무 법률안이나 위원이라고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벌써부터 사법부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옥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같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 받는다고 아예 재판에 가진 않잖아요. 어느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치과 치료 받으니까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도 대장동으로 증인으로 채택 때도 과태료 500만 원을 물고 원래 일반 국민 같으면은 과태료를 물고 또 감옥에 일시적으로 감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억지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법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상권 분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그 대장동에서 428억 원은 우리 몫이다 라고 해서 자기 몫을 딱 그 투자 수익 중에 428억은 내 수익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남욱 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어요. 실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금 불구속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공무원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버젓이 치과 치료 받는다고 재판도 미루고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 국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국가를 우리 국민이 허용할 것이냐 이게 저는
대선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도 속보 때문에 하나 찍는 것인데요. 네 번째 핵심 쟁점, 제가 주장해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드디어 대법원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 됐으니까 검토에 바로 착수했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는 내일, 모레 혹은 일주일 뒤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면 적어도 지금 한 달 내에는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법원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형사 2부는요.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고요.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이 지금 소부 4명에서 4명의 대법관이 1차적으로 심리를 하고요. 여기서 의견이 일치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냥 파기환송이 되든 아니면 또 뭐 무죄 취지로 확정이 되든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이견이 있다. 이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혹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이 많고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의 모든 사건에 앞으로도 기준이 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저는 곧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의견 일치가 4명이 다 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4명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명만으로 뭔가 이 결정을 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표출됐을 때는 전원합의체가 되는 것이죠. 전원합의체가 되면 총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빠지게 됩니다. 행정 업무만 하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 대법관들 지형 분석은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법원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정한 대법원이고 또 그동안 굉장히 이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선의 공문까지 내려가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예측보다 조금씩 빨라요. 2부 배당한 것도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왜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의 상고이의 수사를 빨리 받았지? 재판 질질 끌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저도 의문이었는데 인편을 통해서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국회로 오거나 인편을 통해 전달하니까 이재명이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소송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법상으로 6월 26일까지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도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권력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자기가 받던 재판도 멈춘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히 오죽하면 완전 민주당 편인 임지봉 교수조차 서강대 임지봉 교수조차 저번에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질의도 했지만 본인은 분명히 당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권력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재판이 멈추느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10명의
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7명이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헌법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 해당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선고기일을 잡을지 말지 여부는. 그럼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빨리 해부를 하든지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6월달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때 선고기일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발표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재판부가 언제쯤 선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깜깜이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는 그 사실을 알고서 국민들이 투표를 할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죠. 자기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결정할 판단 주체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 4명, 대법원 형사 2부에서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역시 이것도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판단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짚어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참 대선 후에 선고기일을 잡기가 대법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통 열흘 정도 걸리는데 하루 만에 넘겼고요. 그리고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이게 사건 번호도 부여되고 심지어 배당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된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곧 선고밖에 안 남았다.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절차도 없거든요. 알아서 의견서를 내지만 대법원이 그 의견서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고 법리적으로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그 의견서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이게 법리 의견서니까요. 검증하거나 새로 증인을 불러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어서 증인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위해서도 곧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심리기간은 필요한데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4월 22일이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씩 평일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리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평일을 뭐 4-5차례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경 또 배당받고 한 달 내인 적어도 5월 20일 전에는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